부산 출신으로 수년 전 충남 당진으로 올라와 당진 CGV 인근에서 민속주점을 운영한 39세 여성 민씨. 서글서글한 성격과 산악회 활동도 하며 사람들도 많이 알고 가게도 단골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1일 오후 5시 30분경 민씨의 주점에서 주방 일을 하던 A씨는 무언가 서늘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요. 일주일 전쯤인 6월 26일 아침 6시 34분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까지 일을 잘했고 퇴근도 잘했던 사장님이 이모님 부산에 일이 있어서 가게 며칠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이모님도 며칠 쉬시고 올라올 때 연락드릴게요. 이 연락이 어떠한 소식도 없다가 뜬금없이 7월 1일에 연락이 왔는데 사장님 민씨가 아니었습니다. 이모님, 저 언니 동생인데요. 가게 비밀번호가 뭐예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죠. 이모님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이유는 아니 친언니한테 직접 물어봐도 되는데 왜 이걸 나한테 물어보지? 라는 생각에 일단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만 문자를 보내고요. 이모님 제가 지금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제 친동생한테 연락이 갔을 건데 친동생한테 가게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정말 이상한 내용이죠. 아니 전화 받을 상황 아니고 문자를 쓸 수 있는 상황이면 그냥 친동생한테 알려줘도 되는데 왜 굳이 이걸 나한테 물어보지? 평소와 다른 느낌에 자주 오던 사장님 민씨 친구에게 이모님은 연락을 해봅니다. 근데 그 친구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한테도 그랬어요. 일이 다 정리되면 연락할게 라고 그때 그랬는데 연락이 없고 카톡도 안 읽고 대화방도 안 들어오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카톡에 이런 말을 남겨놨어요. 당분간 장사 안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생겼나? 집에 정말 큰일이 생겼나? 그래서 친구는 바로 가족에게 연락을 해봅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는 가족은 이런 답변을 합니다. 걔 부산 안 왔는데? 아니 안 그래도 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되더라고. 나랑 마지막으로 통화할 때 약간 내가 좀 싫은 소리 했는데 난 그것 때문에 삐져서 연락 안 하는 줄 알았지. 분명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신고 접수를 받은 충남 당진경찰서는 D 아파트 1213호 바로 사장 민씨의 집을 문을 강제로 엽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미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민씨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아니, 동생도 연락이 안 된다. 동생은 같은 아파트 7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해서 7층의 문도 강제로 땄을 때 부패된 여성 시신이 누가 보더라도 사망한 지 꽤 오래된 그런 시신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그 여동생 7층에 살 여동생의 남자친구 33세 이름 김종식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2020년 6월 또다시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자매가 동시에 사망한 사건. 사건의 범인은 동생의 남자친구 김종식. 피해자는 말이 없고 모든 이야기는 김종식의 이야기에서만 들어야만 합니다. 사실 김종식의 이야기, 진술이 바깥에 나왔을 때 믿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이 진술을 믿어야 되나 싶을 만큼 말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사실관계부터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식의 진술을 듣기 전 정말 이들은 어떤 관계였는지 말이죠. 왜 이들이 함께 이 장소에서 만나게 됐는지 일단 알아본 사실관계부터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씨 자매 그리고 김종식 모두 경상도 사람입니다.
언니 민 씨는 수년 전 충남 당진으로 올라와 주점을 운영한 것까지 확인이 되고요. 2019년 여동생 38살 동생 민 씨는 경남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여기 있는 김종식을 만나게 됩니다. 김종식도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었는데 왜 입원을 했냐면 당시 정신과, 공황장애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즉 5살 연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알게 됐고 그 이후에 교제를 하게 됐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동생 민 씨가 당진, 즉 언니 쪽으로 오게 되면서 같은 아파트의 다른 층을 살았던 거죠. 가게도 종종 도왔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거기에 김종식은 따라왔습니다. 따라와서 가게 일을 도왔던 건 아니고요. 한 마트에 채운동으로 확인되는데 시간제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주변으로는 평상시 좀 소극적이다, 말이 많이 없다. 근데 둘은 되게 다툼도 많았고요. 최근에 음주운전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일단 이게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피해자의 아버지도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알고 있는 사이였죠. 5살 연하기도 하고 만나는 사이다라고 얘기했으니 말이죠. 해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들었을 때도 언니도 그냥 좋게 얘기해주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굳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싸운다, 이상한 사람 같다라고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으니 말이죠. 그리고 피의자, 여기 있는 김종식의 여동생도 처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분명 이상하다. 항상 거짓말을 많이 한다. 자, 주변인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사고를 많이 쳤고 절도죄도 있고 빚도 많다. 핸드폰도 자신의 명의로 개통을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돈, 즉 금전적인 문제와 신용적인 문제가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자, 어쨌든 이들은 그렇게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참극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제 앞된 얘기는 들었으니까 지금부터 피의자 김종식의 진술을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김종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말이 없기 때문이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저녁 10시 30분 그때 밤에 함께 7층 여동생이 있는 그 집에서 같이 술을 먹고 있었다. 술을 먹고 있다가 말 다툼이 생겼고 얼마 전에 음주 문제도 있던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생겼고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해해놓고 그냥 도주하면 위층 쪽에 살고 있는 언니가 왜 동생이 연락이 안 되지 하고 내려와서 시신을 발견할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12층을 향해 올라갔다. 그리고 그 집의 방범창 문을 뜯고 들어가 언니가 가게를 마치고 마감을 하고 들어오는 시간 새벽 2시까지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3시간 정도를 집안에서 기다렸다. 그날 이제 새벽으로 넘어가는 2020년 6월 26일 새벽 2시 돌아온 언니를 살해했다. 그 이후 집 안에 있는 언니의 물건, 왜냐면 도주 자금을 벌기 위해 자기가 도주를 해야 되니까 언니의 벤츠 차량 그리고 언니의 신용카드 및 가방, 현금을 가지고 훔쳐서 달아났다. 시간을 벌기 위해 사람들에게 마치 자매가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 문자를 하면서 시간을 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체 발견 시간이 매우 늦었던 거죠. 그 사이 김종식은 울산으로 도주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요. 울산에 가서 한 행동이 좀 특이합니다. 도주 자금을 벌었다. 처음에는 30만 원을 인출하고 그 외엔 약 180만 원. 그리고 나중엔 토탈 약 560만 원 정도를 인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 560만 원을 모두 전부 유흥비로 탕진합니다. 어떤 여성을 데리고 바에 가서 술을 먹었다. 이런 식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고를 냅니다. 당시 사고 직전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앞쪽에 검은색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요. 이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그냥 이탈합니다.
이 내용은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확인이 됩니다. 근데 그냥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좀 이상한 모습을 하고 떠나거든요. 자, 술에 취했다. 운전을 제대로 못했다. 근데 여기서 머리에서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차량 뒷 블랙박스에서 확인이 되는 모습인데요. 보시면 무언가 가방줄 같은 게 보이실 겁니다. 뒤 트렁크에서 언니의 명품 가방을 꺼냅니다. 즉, 살해 이후에 집에서 언니 명품 가방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가서 버렸다는 거죠. 언니의 차량인 벤츠 차량도 훔치고 카드도 훔치고 집안에 있는 비싼 명품 가방까지 모두 훔친 겁니다. 술 기운에도 그것마저 가지고 가 이틀 뒤에 이걸 판매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근데요, 범죄 행각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처음에 인트로에 7월 1일날 문자를 갑자기 보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모한테. 비밀번호가 뭐예요?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남자친구인, 그때 당시 남자친구인 범인 김종식은 언니 가게 집에 거기 있는 비밀번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7월 1일 당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문자를 보냈고 결국 알려주지 않았고 이상한 느낌의 신고를 한 이후 7월 2일 당진에서 체포가 됐지요. 자, 이게 바로 사건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 체포된 김종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 우발적이다. 언니가 위에 사니까 퇴근하고 돌아와 샤워하고 나온 언니를 살해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으신 이 모든 이야기에 무언가 이상한 모순점 같은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좀 날카롭게 생각해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충남 당진경찰서의 초기 대응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장 출동, 사진 찍고 폴리스 라인만 붙여놓고요. 현장 보존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현장 감식을 그 이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혈흔이 있었습니다. 혈흔에 대한 문제, 현장에서 어떤 지문이 있고 어떤 족적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오염 상태입니다. 왜 그랬냐면 기본적으로 그냥 이불을 덮고 죽었다. 그리고 부패 때문에 외상은 잘 확인이 안 됐다. 목을 졸라 죽인 것처럼 보였고 국과수에서도 그게 맞다 그랬고 흉기도 보이지 않았고 여기서 진술한 내용도 그랬다. 뭐 상황이 다 맞으니까 따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즉 현장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백만을 받고 수사를 마무리 단계까지 갔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종식이 자기가 공황장애가 심하다. 자기는 정신병원을 꼭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요. 자, 그러면 당시의 상황적인 걸 좀 심리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첫 번째, 7층에서 동생과 자신의 여자친구와 어떤 문제 때문에 싸웠을까, 그리고 왜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을까에 대한 문제인데요. 술을 먹었다라는 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죽였다. 얼마나 마셨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진짜 알 수 없지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많이 먹었다고 하면 많이 먹은 겁니다. 왜냐면 피해자의 몸에서는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도 술을 먹었던 흔적이 있으니 둘은 술을 먹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술의 양이 얼마만큼인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한 그 행동입니다. 뭐였죠? 두렵고 무섭고 벌벌 떤 게 아닙니다. 정신이 명확했단 얘기인데요. 아, 안 되겠다. 내가 올라가서 기다리다가 죽여야겠다. 여기 와서 확인할 것 같으니까 이런 정도의 사리분별력은 있었단 얘기지요. 그래서 올라가서 언니를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방범창을 뜯고 안에 들어가 3시간을 기다렸다. 그러면 3시간을 기다렸다는 건 어느 정도 술이 깼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억이 안 나는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확인이 되지요.
자기가 음주 때문에 뭔가 기억이 안 나는 상황 속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얘기하기는 분명히 어려운 정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얘기한 범행 동기가 정말 맞을까요?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핸드폰을 쓸 수 있었다. 동생의 핸드폰도 쓰고 위에 올라가 언니의 핸드폰도 썼다. 즉, 어떻게든 시간을 끌 수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김종식의 범죄 패턴을 보면 만약에 7층에서 자기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 언니가 와서 언니가 이렇게 되면 이게 신고가 들어오겠지? 그럼 내가 12층에 가서 숨어가지고 언니를 죽여야지? 방범창을 뜯어야지? 쉬울까요? 방범창 뜯는 걸 누가 보면 어쩌죠?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빠를까요?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상황이었으면 언니, 잠깐 집에 좀 와봐. 이게 더 깔끔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고 언니는 7층으로 왔을 거고 그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범죄자의 입장에서 말이죠. 근데 왜 굳이 집을 침입하려고 했을까라는 상황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얘기한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범인들이 갖고 있는 범죄 패턴에 대한 문제인데요. 범인들은 사람을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 머릿속에 유기와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범인은 유기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기를 하려고 한 행동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현장을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들킬 수밖에 없다는 걸 알 텐데도 말이죠. 자, 근데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려고 했다. 돈이 필요한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비밀번호가 몇 번이에요? 그 가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말이죠. 돈에 대한 느낌을 절대 지워버릴 수 없는 느낌. 왜 언니 집안에 들어갔을까? 누가 봐도 돈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언니를 금전적 목적 때문에 강도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갑자기 동생 민 씨의 죽음도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 범인은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사람을 죽여놓고 나 이제 돈도 필요해, 돈을 가져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위에 가서 언니를 죽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과연 이런 얘기가 가능한 얘기일까요? 차라리 이렇게 하고 나서 돈을 가지고 해외로 출국했다, 이런 식이라면 이해를 할 텐데 말이죠. 동생 민 씨의 죽음도 의문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과연 그 말이 맞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과연 다른 목적이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다른 문제가 뭐였냐면, 분명히 여기 있던 김종식은 함께 동거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생과 동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생 집에는요, 남자의 흔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동거를 했으면 양말이나 속옷이나 이런 옷, 의류 같은 게 몇 개씩은 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따로 살고 있다, 가끔 집에 놀러왔다 정도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가까운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 울산으로 도주한 다음에 어떤 여성을 만났고 그 이후에 유흥비로 모든 돈을 탕진했다. 그리고 차를 사고를 내고 차를 버려두고, 그리고 가방까지 판매하면서도 유흥비를 메꾸려고 했다. 뭔가 빚을 갚기 위한 노력처럼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김종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알아본 내용에서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김종식이 좀 여성과의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많이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을 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속된 얘기로 얘기하면 좀 여자를 만나는 걸 많이 좋아했다라는 느낌처럼 보인다는 거죠. 돈이 왜 필요했을까? 돈을 왜 가졌어야만 했을까? 왜 벤츠 차량을 타고 울산을 갔어야만 했을까? 울산에서 만난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있는 척을 하고 싶었다. 갖고 있는 척을 하고 싶었다. 시간을 끌고 싶었다. 이런 느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언니였죠. 여러분, 이게 정말 모든 게 우발적으로 여기까지 왔을까요? 7월 10일 검찰로 송치되어 현재는 강도 살인 혐의입니다. 우발로 끝나고 심신미약, 그리고 자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가명이 될 거다. 경찰 조사와 검찰의 기소와 실제 재판은 진짜 다릅니다. 저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음주를 정말 인정을 해야 될까요? 예전에 음주 사고를 냈다. 음주 문제를 일으켰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걸 봤을 때 이번에도 음주 문제가 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유리하게 판단하실 건가요? 그리고 하나 더, 공황장애가 있다는 걸 인정해서 심신미약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발적 사건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실 건가요?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공황장애를 갖거나 정신질환을 좀 갖고 병원을 다니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정말 안 좋게 만드는 게 어쩌면 재판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조현병이 있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다. 이치에 안 맞는 소리입니다. 살인마가 그냥 갖고 있는 병일 뿐입니다. 정확한 관계를 판단해 주시는 게 법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발적 살인 10에서 16년, 거기다가 주치 감형, 심신미약 감형,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건의 공판에 대한 부분도 끊임없이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공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내용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모든 공판에 대해서 웬만한 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유튜브 분들은 많이 모르시겠지만 본방에서는 며칠 날 무슨 공판이 있다, 며칠 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번 진행한 사건을 그냥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유튜브에 업데이트가 된 캄보디아 사건, 그 만삭 안의 보험살인 사건, 그거 관련된 내용도 8월 10일 날 있어서 파기환송심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한테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최신종 사건도 마찬가지, 공판 진행되고 있는 내용 확인하고 있고 고유정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부분도요. 사실 안 그러길 바라는데 저도 일반 소시민이고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그동안 봤던 저의 느낌입니다. 제가 그동안 사건을 진행하면서 봐온 느낌이, 언론에서 주목을 하기 시작하면 신상공개도 빠르고, 물론 그들만의 기준이 있겠지만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리는 데까지의 그 과정의 얘기입니다.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리고 그 뒤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공정하고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 과정을 가는 데까지가 무언가 조금 공통적이지 않은 느낌도 매우 강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냐와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공판에 대한 부분도 많이 흔들린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현재 유족분들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꼭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공판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